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창업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첫 영상을 찍게 된 건 올해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작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상담 전화를 받은 게 한 900통 정도 됩니다. 보면은 이제 대부분 상담이 위주고 뭐 전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코칭 받으셔가지고 장사를 새로 리빌딩 하신 분들도 많은데 좀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분들한테 뭔가 설명을 하려면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거를 뭐 전화 통화하면서 근거는 어떻고 저떻고 할 수도 없고 짧게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은 이제 이해를 못하거나 니까짓 게 뭔데 무슨 경제를 들먹이며 역사를 들먹이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화가 오신 분들은 이미 본인이 결정을 해서 내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오셔갖고 별로 이렇게 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연초에 이제 전화를 하시고 나면은 뭐 3개월 있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한 달 있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길면 1년 있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 전화가 안 오시는 분들은 아마 잘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의 뭐 판단이 맞든지 뭐 어땠는지. 근데 대부분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하신 분들은 거의 잘못됐어요. 예. 전화가 오시는 게.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담이 와서 뭔가 설명을 하면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근거를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 처음 강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뭐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어떤 걸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건지 그러니까 어떤 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전화가 온 것 중에 거의 제가 생각해 보니까 80%가 요 세 개예요. 물론 제 영상이 이제 칼국수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오겠죠. 70%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분식, 그 다음에 해장국, 그 다음에 냉면. 작년 여름 굉장히 더웠었죠. 그래서 냉면도 좀 왔었고, 이제 삼겹살 장사를 하는데 무한 리필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반찬을 많이 주면서 퀄리티 있게 나갈 건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은데 이제 만두전골에 대해서 문의 오신 분들도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실행을 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근데 본인들 의지대로 해서 안 되신 분들이 전화가 와서 상황을 보면 이제 잘못된 거를 많이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또 경험 삼아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안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의 거의 뭐 그분들도 거의 한 7, 80%가 되는데 그냥 공짜로 전수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 공짜라는 게 앞에 서 있는 거죠. 공짜로 뭘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임의대로 해서 뭐 그런 경우도 저는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든 뭐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해줄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뭐 개중에 연락 안 오신 분들은 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본인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하셔서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있죠, 현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과거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림스 치킨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림스 치킨. 이게 이제 오래된 체인이에요.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인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림스치킨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마 1970년도에 아마 처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이 하고 기업으로 하는 체인은 아마 롯데리아가 최초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순수하게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경험해오고 봐온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도 체인점들은 있었어요. 조금씩 있고 장사들이 잘 되고 그래도 우리가 경제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많은 식당들이 생겼죠. 인부들이며 일거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렴한 음식부터 시작해서 하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한 70년대부터 체인이 시작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1980년도에서 1990년도 완전히 우리나라 아주 최호황기였죠. 경제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개발하는 시점이었어요. 이럴 때 이제 아주 폭발력을 발휘하게 했던 게 바로 88 올림픽이에요. 이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외식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죠.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경기가 좋았었어요. 그냥 이때는 열면 된다. 그냥 아무렇거나 해도 된다. 이때는 왜냐면 그 인구도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태였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식당만 열면 뭐 마실 든 없든 다 되는 그런 때였어요. 뭐 식당뿐만이 아니고 옷가게 뭐 여러 모든 게 다 호황이었죠. 그때 아주 뭐 피날레를 날렸던 한국의 아주 좋은 추억이었죠. 이렇게 이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비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회사들도 판단을 잘못하고 막 그냥 몸부리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터졌냐면 1997년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게 IMF예요. 그러면 이제 쭉 나열하면 2008년에는 뭐가 있어요? 리먼.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IMF하고 이런 이제 혼란이 있었던 시기에 우리가 장사가 어떻게 되었냐를 잘 이해를 하려면 나이대를 구분을 해야 돼요. 5에서 60세를 A로 60대에서 70대에서 80대 B 그 다음에 90에서 20세대 이거를 C로 할게요. 자, IMF 때 겹쳐있던 세대는 A하고 B 세대예요. A는 어떤 세대냐? 예전에 TV를 보니까 한 작가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A 세대는 참 고약한 세대라고. 왜냐하면 A 세대에 있던 부모 세대는 몰라요. 오로지 농사 짓고 노동을 해서 그냥 이 60년대 태어난 사람들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그냥 그거 하나에만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풍요롭게 살았냐? 그렇진 않아요. 어려운 그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고 배움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가 그분이 얘기하시길 고약한 세대가 왜 고약한 세대냐면 어르신들은 배운 게 없잖아요. 모든 걸 자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려면 아들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 780 세대하고 560 세대가 합쳐진 요 리먼 사태 때는 세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560 세대가 780 세대의 자식으로 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부모님처럼 그래 맞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니까짓 게 뭘 알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좀 구속력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 구속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 부모 세대가 요 자식 세대를 끌어안고 갔던 때가 이제 리먼을 지나서 코로나 세대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5, 60 세대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불쌍한 세대예요. 부모도 공양을 하면서 본인도 본인의 생활도 챙겨야 되고 퇴직도 챙겨야 되고 자식들도 다 건사를 해야 되고 이제 요 세대는 안 하겠죠. 자식들에 대해서. 물론 뭐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가 IMF 때 보면 이 A와 B 세대가 같이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굉장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IMF라는 엄청난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없이 살던 분들이.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겪었던 고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때려붙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어려운 시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단순해요.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예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까 어떻게 돼서 가게들이. 가게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더 문제는 뭐냐? 회사, 은행, 뭐 건설 다 폭망이에요. 은행도 없어지고 통합이 되고 대기업들은 뭐 구조조정해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회사들 자체 공장도 닫고 없어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음식점을 합니다.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음식점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단가 절하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요 IMF 때 이제 많이 나타났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뭐 칼국수도 있겠지만 1,000원 짜장, 뭐 2,000냥 해장국, 뭐 2,000원 시장 칼국수. 일단 뭐 1,000원짜리도 있고 1,500원짜리도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뭐 고기 뷔페. 지금은 뭐 삼겹살 무한리필이지만 그때만 해도 고기 뷔페라는 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싼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이 있었던 5, 60 세대와 7, 80 세대는 부모와 자식 사이였지만 다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이었어요. 돈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가형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식당들이 너무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비가 됐었고 이런 것들이 장사가 됐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싼 음식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비싼 음식. 안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허리띠는 졸라 맸지만 그래도 돈을 아껴서 뭐 자식들의 무슨 행사라든지 본인들의 행사 뭐 중요할 때는 그래도 비싼 음식을 먹으러 가고 제대로 된 음식을 찾아갔었어요. 단지 그걸 찾아가는 그 소비 패턴이죠. 소비 패턴이 좀 낮아서 그렇지 이때도 비싼 음식은 어느 정도 장사가 됐고 이거보다 더 비싼 음식은 더 잘 되기도 했었어요. 예, 반대편으로. 예. 그랬던 어찌됐든 IMF의 특징은 저렴한 음식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장사도 잘 되고 대부분이 그걸 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채우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음식이 장사가 안 됐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제 적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됐던 얘기일지라도 돈이 없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는 퀄리티가 있는 음식을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자, 560 세대하고 780 세대가 이렇게 오면서 이제 560 세대는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뒤로 물러나고 2008년에는 780하고 920 세대가 부모와 자식대로 온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됐냐? 780은 아버지 때 이제 쫄라매고 절약 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어떤 때냐면 노동계 그 사업화에서 이제 사무형 사업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몸으로 뛰고 노가다를 하고 막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거를 했던 세대였다면 이 세대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많이 바뀌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도 많이 패턴이 바뀌어졌겠죠. 특히 이제 이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밥버거, 컵밥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이제 조금씩 바뀌었다기보다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IMF 때는 우리 뭐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다 허리띠를 졸라맸죠. 이때는 안 그랬어요. 부모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자식들은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물론 그만큼 소득도 늘어났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먹는 패턴도 바뀌고 음식들도 많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변화도 오고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리먼 사태 때는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뭐 크게 한 1년 정도 뿐이지 뭐 크게 뭐 뭔가가 막 이렇게 막 지금처럼 막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저기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요럴 때 이제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세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세대 때는 부모가 주도권을 갖고 음식을 선택을 했던 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겹살 먹고 싶으면 삼겹살 먹자고 하고 애들 데리고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 가서 그걸 먹는 세대. 이때는 자식 우전. 자식 우전이 아니고 자식 우선. 그러니까 아들 너 뭐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먹기 싫어도 아들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세대 위주의 음식들이 많이 자리를 잡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그릇도 뭐 고급스럽고 하여튼 고급 버전의 음식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요를 상당수 많이 가게 됐고, 예를 들어서 IMF 때처럼 무조건 싼 음식을 먹는 게 70%였다면 이때는 그냥 뭐 한 40% 정도밖에 안 될 정도였어요. 대부분은 좀 왜냐면 자식 위주로 그 소비 패턴이 점점 바뀌어가는 상황이었으니까. IMF 때 같은 경우는 IMF를 우리가 졸업을 하고 끝나면서 또 다시 부흥의 시간이 와요. 그러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게 좋지 않다라는, 물론 세대도 바뀌었지만 그리고 인식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 리먼 사태가 가라앉고 어떻게 됐어요? 그 혹독한 코로나가 왔어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대피본 케이스인데 해외에 이제 계약되어 있던 뭐 일들도 다 취소가 돼버렸고 뭐 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코로나는 정말 심각했어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어렵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음식의 생태계가 조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뭐 삼겹살, 뭐 감자탕, 뭐 돼지, 족발,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식당들이. 대부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에서는 배달을 잘 안 했어요. 와서 포장은 해가도 적극적으로 배달을 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가게가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단일 메뉴로 배달을 하던 가게도 이런 사람들이 다 배달을 하니까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후유증이 와갖고 어떤 배달집이 10개의 상호를 달고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때 생겨난 게 배달 플랫폼이죠. 지금 이제 배달 플랫폼 때문에 사실 배달이 이제 점점 안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뛰어가는 게 많아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후유증인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 세대에서 어른이 되던 젊은이들이 갇혀버린 거예요. 한참 뛰어놀고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배달 음식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제 거의 웬만하면 배달인 거예요.
그나마 이제 요즘 코로나가 진정이 이제 되고 아직 정리가 되면서 이제 나와서 먹기는 하는데 이제 그 후유증이 복합적으로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 이제 많이 나와서 먹다 보니까 이제 좀 괜찮은 거죠. 그럼 코로나 때 사람들이 싼 음식만 찾았냐? 오히려 코로나 때는 싼 음식을 더 안 찾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 때 엄청 뭐 싼 음식을 찾은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오히려 퀄리티가 더 좋고 뭐 괜찮은 음식들이 오히려 더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됐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세대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는 세대인 거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현재까지로 보면 지금 이제 현재로. 제가 작년에 이제 전화를 받다 보면 대부분 이 IMF 때 있던 분들이 전화가 상당수 오시고 그분들은 얘기를 하면 듣지를 않아요. 본인 의견이 이미 본인이 정하면 본인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해가지고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세대에 있던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나마 이 세대에 있던 이제 우리 밑에 세대죠. 이 세대들이 이제 조금 생각이 튀었어요. 그래서 장사의 시스템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되는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도 잘 되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안 돼요. 네. 자, 작년에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잔치국수, 시장칼국수. 제가 하는 첫마디는 하지 마라. 싼 음식은 해봐야 의미가 없다. 왜?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이럴 때든 그나마 이때까지만 해도 물가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무한리필을 하고 싼 걸 하고 해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1년 넘어가면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죠. 이때 다 오른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그 저렴한 물건을 사다가 많이 주는 시스템으로 했으니까 퀄리티가 괜찮았겠죠. 이때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힘들어요. 못해요. 그런데 단순한 거예요. 이분들은. IMF 때 생각해보니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있을 때 싼 걸 했더니 무조건 된 거야. 지금이 어때요? 똑같거든요. 근데 관가를 한 게 뭐냐?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음식을 주도하면서 소비하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이 과거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도 틀리고 시스템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일하는 것도 틀려요. 저희 세대가 딱 중간이에요. 노동의 세대를 젊음을 갖다가 뭐 IT 사업으로 넣어놓고 중간치에 있던 과도기에 있던 세대란 말이에요. 이 세대들은 지금의 세대는 순수하게 IT 세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도 우리랑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니 전화가 와요. 그 식당에 가봐요. 손님 있어요. 아니 손님 있는데 왜 그만둬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 동네에 잔치국수 하나 얼마 제대로 하지도 않는데 장사가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손님이.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게는 사장님 가게가 아니지 않느냐. 안 받아들여요. 나도 할 수 있다. 왜 나도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만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 나중에 이제 전화 와요. 그래서 가보면 참 참담합니다. 후회하죠. 네. 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IMF 때는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뭐 시작은 됐겠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하게만 하면 장사가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뭔가 내가 장사를 하려면 투자를 하고 좀 꾸며야 돼. 그러니까 투자가 없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 할 수 있다. 저놈도 저 정도 음식 갖고 저 정도 되는데 내가 못해? 현실이 안 따라오죠. 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뀐 세대가 거기 가서 먹겠느냐? 안 먹는다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문의 올 때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동죽 바지락 해물 칼국수라고 여기 써놨죠. 동죽 칼국수를 하려고 하는데, 바지락 칼국수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면 해물 칼국수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우리 동네에 유명한 바지락 칼국수집이 있다. 그럼 본인이 바지락을 하면 이 집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못 뛰어넘어요. 해봐야 나눠 먹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집을 뛰어넘으려면 이 집보다 더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승부를 봐야 된다. 그럼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잘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동주, 뭐 유명한 뭐 파전하고 뭐 이런 거 봐가지고 뭐 했다가 무너진 분이 많아요. 뭐 개중이 잘 된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만 해서 잘 되는 집은 극히 드물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운때가 맞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의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동네에 가면 다 대부분 잘 되는 가게를 보고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잘 되는 가게는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시기적절하게 그 가게와 비슷한 걸 해서 맞아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쉽지 않아요. 요 세 개가 제일 많았어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분식. 분식은 뭐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이제 즉석 떡볶이를 많이 하라 그랬죠. 왜냐면 즉석 떡볶이는 가격도 싸게 할 수 있지만 남는 게 많아요, 맛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건 뭐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해장국. 작년에 이제 냉면이 이제 잘 나가서 유튜브 보고 냉면을 하셔갖고 조금 터지신 분이 계시더라. 그분이 전화가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삼겹살 무한리필, 만두전골 뭐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올해 경기가 제가 생각할 땐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창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꾸 나오고, 지금 내수도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정년퇴직하고 명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뛰어드는 게 이제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올해처럼 이제 이런 상황을 겪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 어떤 음식을 해야 될까? 저는 메뉴를 뭐 하라고 얘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무슨 음식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싼 음식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그렇잖아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싸게 하면 손님이 오겠지. 올까요? 잘 안 온다고 봐요. 수십 군데를 제가 받고 안 와요. 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돈을 아끼는 건 맞아요. 평일에 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김밥 한 줄 사 먹고 때우고 학교 급식 먹고 뭐 이렇게 때우다가 돈을 모아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좋은 음식점에 가요. 유명하다는 음식, 뭐 괜찮다는 음식, 특이한 음식 막 이런 데 찾아가서 먹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이게 보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창출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취직을 하고 하면서 이 패턴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이제 현존을 주도하는 세대들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 예로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보쌈 반반 냄비예요. 이게 이 냄비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보쌈 반반 냄비는 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동그라미 허거처럼 반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채반이 올라가 있죠. 자, 요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보쌈이에요. 이쪽에 보쌈이 올라가고 이쪽은 조개탕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사진을 제가 한번 띄울 테니까 참고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보쌈을 따뜻하게 먹는 거죠. 육수가 밑에 있으니까 먹고 나서 채반을 드러내고 누룽지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개는 건져 먹고 면을 넣어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쌈 냄비로 보쌈만 하느냐? 아니에요. 자, 순대국밥, 채반, 여기 순대, 수육, 내장 따뜻하게 먹는 거예요. 여기는 순대, 국, 똑같이 칼국수, 똑같이 누룽지. 우리가 순대국밥집에 가면은 순대를 접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체 연료를 위한 데 주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임팩트나 시각적인 효과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샤브. 샤브집이 제가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걸 보고 전화가 이제 오픈하셔서 전화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오픈하기 전에도 전화가 왔는데 거의 뭐 본인 의지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저녁 메뉴, 그 다음에 대절. 샤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반반 냄비로 어떻게 저녁 메뉴를 뽑냐면 수육을 올려요. 소수육을. 여기는 육수, 샤브, 수육 샤브를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샤브에 술은 잘 안 먹어요. 근데 수육에는 술을 먹죠. 그럼 여기 또 똑같은 거예요. 시스템이. 샤브도 하고 수육도 먹고 면도 넣어서 먹고 누룽지도 먹고 뭐 떡을 넣든 수제비를 넣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절 메뉴는 소고기 쓰잖아요. 소고기 냉국수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여름에 샤브집들이 겁나게 힘들었었어요. 새로 오픈하신 분들은. 그리고 샤브는 평수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패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차차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샤브를 했죠. 자, 그럼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닭칼국수를 하잖아요. 닭칼국수 전용 메뉴가 없어요. 닭도리탕, 찜닭, 호불호가 있죠. 네, 호불호가. 그러다 보니까 술안주로는 크게 닭칼국수집에서 먹질 않아요. 그럼 닭칼국수는 닭칼국수만 파는 거예요. 초기화. 매출이 안 돼요. 잘 되는 집은 지금도 줄 서서 먹겠지만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은 진짜 실패를 맛보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어요. 체인들이. 저녁 메뉴 뭐를 할까요?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굉장히 궁합이 맞아요. 여기다 보쌈을 올려주고 여기다가는 닭백숙. 닭백숙이라기보다는 닭칼국수죠. 한 마리. 저녁 메뉴 어때요? 굉장히 괜찮아요. 우리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닭칼국수를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찜닭볶음탕, 찜닭 닭볶음탕.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분식으로 따지면 떡볶이 있죠. 어묵, 떡볶이. 아니면 짜장, 떡볶이, 고추장, 떡볶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 할 수 있는 게. 만두 전골도 적용시킬 수 있고 뭐든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남들이 하던 음식을 똑같이 평범하게 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같은 돈을 주더라도 시스템이 괜찮은 음식,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찾으려고 해요. 요즘 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예를 들어 닭칼국수 있죠. 닭칼국수 보면 반개 칼국수나 닭을 찢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내가 틀리게 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닭을 삼계닭이나 칠호닭을 써서 한 마리씩 주는 거예요. 냄비에다가 4인분. 그러면 한 마리씩 먹는 거예요. 먹고 이 육수에다가 면, 수제비 넣어서 끓여 먹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닭칼국수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답은 뭐냐면은 너무 생소한 음식을 하시면 안 돼요. 실예로 제가 파스타 칼국수를 해서 아는 형님한테 드렸어요. 뭔 맛이냐? 먹으라고 준 거냐? 버리라고 준 거냐? 그에 반해서 그 형님 자식이죠. 조카인데 그 애들한테 줘봤더니 애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고기도 소고기도 찹처럼 크게 썰어줬지, 떡 들어가 있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막 파스타보다도 더 괜찮다고 얘기하는 조카도 있었고 훨씬 왜냐면 이 세대는 익숙하잖아요. 외식에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파스타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어른들은 쉽지가 않아요. 뭐 어떤 음식을 해야 되냐면 익숙한 음식을 해야 돼. 뭐 제육. 실예로 들면 제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육을 식당에 이렇게 8,000원짜리 뭐 12,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백반에 주는 제육일 수도 있고 이걸 정말 돌판에다가 해가지고 1인분에 13,000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거는 획기적인 거는 이제 제육으로 할 수 있는 뭐 칼국수도 있잖아요. 제육 칼국수 제가 올려놨지만 거부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 제육볶음은 전국 어딜 가나 어느 식당에 가도 제육은 다 있어요. 분식, 뭐 삼계탕 이런데 점심 특선 제육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익숙하다는 얘기예요. 익숙한 거. 익숙하지만 조금 변형된 거. 그러니까 맨날 남들 다 제육하는데 나는 제육에다 칼국수도 한번 줘보지, 당면도 줘보지, 우동도 줘보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해야 오래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이 쌀까요? 싸게 줄 수가 없어요. 싸게 줄 수가 없다고요. 제가 뭐 반반 냄비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음식이 아니라 담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음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냄비 통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반 냄비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치킨을 튀겨가지고 반반, 뭐 양념하고 후라이드를 놓든지 이렇게 놓고, 이쪽에 떡볶이, 이쪽에 골뱅이 무침. 어떤 집은 이쪽에 통닭을 넣고 이쪽에 초계, 국수 해서 점심 스페셜로 때리는 분도 계시다. 자, 저한테 전화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통닭집 하시는 분들이 요즘 배달이 안 돼요. 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점심 장사를 해보자 해서 하는데 닭이 있으니까 닭칼국수를 하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걸로 사람들이 오겠어요? 떼빵 형식으로 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분수대로 닭을 한 마리씩 주고 면을 직접 뽑아서 끓여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반 냄비를 해서 냄비 통닭을 하는 거예요. 점심 특선으로 닭하고 초계. 저는 여름에 무조건 된다고 봐요. 냉면을 꼭 그릇에 먹으라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 형태의 변화를 줄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전화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또 어떤 메뉴를 한다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음식을 그 잘 된다는 집을 빗대서, 물론 그 집이 정말 퀄리티가 좋고 뭐 한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해도 돼요. 근데 대다수가 그렇지가 않고 대부분 오래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오래된 묵기를 내가 한두 달 만에 먹으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같은 음식이긴 하되 형태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조금 틀리게.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지 않으면 올해는 정말 장사가 힘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꼭 뭐 이거 냄비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면 작년에 고기냉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요. 시장도 엄청나게 넓어져. 왜냐면 체인하는 사람들 고기 다 포장해갖고 냉면 육수 다 보내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남는 장사예요. 하물며 내가 냉면 육수 뽑고 고기 다 해서 하면 더 남겠죠. 네. 그러니까 남들은 냉면만 주는데 고기를 준 거예요. 익숙하잖아요, 다. 냉면 고기 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포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칼국수를 할 때 시장 칼국수를 하면 좋게 하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걸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편리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면 손이 더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 시장 칼국수를 멸치 넣고 그냥 끓인 칼국수에 파하고 김가루만 올려준데 뭐 9,000원, 10,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라 그러죠. 먹겠어요? 안 먹어요? 잔치국수 9,000원, 8,000원 하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여튼 마음가짐을 조금 다잡으셔야 돼요. 올해는 무조건 편리함을 찾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너무 싼 음식은 지양해야 돼요. 두 번째, 형태 변화를 줘야 돼요. 무조건 손이 가는 음식을 해야 돼요. 잘 되는 집에 가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서니까 편해진 거예요. 왜 편해졌을까요? 직원을 쓰잖아요. 그렇게 하면 매출은 더 올라가는 거죠. 더 크게 되고. 근데 그 사람을 쓰기 전까지 그 상황이 힘든 거예요. 왜?
혼자 하든지 아니면 와이프랑 하든지 그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몸이 힘들잖아요. 단순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이 짬뽕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짬뽕보다는 짬뽕 칼국수가 낫지 않겠느냐. 왜? 기존의 그릇으로 먹던 짬뽕이 아니라 냄비로 끓여 먹는 짬뽕을 해보라는 거예요. 변화예요, 변화. 저 집은 짬뽕에 해물을 먼저 건져 먹고 면을 넣어서 먹는 시스템이 틀리잖아요. 제 생각엔 이것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올해 제 생각에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많아질 테고 또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보는 건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전반기에 완전히 망할 집들은 다 망하고 무너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정리해서 찢고 이제 살아남은 가게들이 이끄는 거죠. 그러면 그 가게들이 잘 되면 이제 장사들이 잘 되구나 하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 거예요. 그러면 또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값어치가 없는 가게들은 또 싹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장사를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절대 싼 음식 하시면 안 되고 퀄리티가 높은 음식을 해야 돼요. 퀄리티가 높다는 건 형태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기존의 음식보다는. 그렇다고 또 너무 퍼주는 음식을 하면 좋긴 하는데 그건 또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퍼주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뭐 완전히 폭망하는 건 아니니까 버틸 수는 있을 만큼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편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초보자들은 겁이 나니까 체인을 하고 그냥 뜯어서 쓰는 거.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힘든 걸 해봤더니 이제는 편리한 걸 원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음식만 찾는 게 단순한 음식. 혼자 할 수 없어요. 뭐 어때요 저때요. 칼국수에 뭘 올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까지 올려줘야 되냐 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올해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편리함을 없애고 복잡하지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 메뉴지만 형태가 바뀌고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싸지 않은 음식을 하시면 제 생각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죠. 삼겹살집 하시는 분들한테서 전화가 의외로 조금씩 와요. 이분들은 뭐냐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값도 오르고 야채값도 오르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장사를 하는데 김치찌개는 저 집도 있고 여 집도 있고, 제가 상담하러 마곡을 갔더니 그쪽은 다 삼겹살 김치찌개 집만 막 쫙 깔려있더라고요. 그게 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김치찌개 집들도 많고 백반집도 많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는 뭘 해야 되겠어요? 제육하면 돼요. 제육이라는 이름보다는 뭐가 나을까? 돼지볶음집. 돼지볶음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형태를 바꿔주는 거죠. 접시에 주기보다는 돌판이나 가열 철판에다가 주면 돼요. 그래서 밥도 비벼 먹고 먹을 수 있게끔. 뭐 밥에다가 콩나물 김가루만 주고, 그리고 뭐 주는 거는 뭐 쭈꾸미 볶음에 나가는 거랑 뭐 비슷해요. 그렇게 하고 단가가 있게 받아야죠. 근데 이런 집에서 칼국수를 한답니다. 쉽지 않아요. 쉬울까요? 쉽지 않다는 얘기. 삼겹살집에 고기 냄새가 나는데 거기 가서 칼국수를 먹겠느냐고. 사람들은 전문점에 가서 먹지 이런 데서 안 먹는다는 얘기. 하물며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이렇게 조금 맞는 본인의 행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 듣지 않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전문점들이 많잖아요. 전문점들이.
그 전문점들이 많은데 굳이 내가 이런 데 가서 먹겠느냐. 전문점에 가서 먹지. 그렇잖아요. 추워서 막 혀가 꼬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그 일을 겁내하거나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하되 퀄리티가 높고 형태가 괜찮은 걸 해서 손님에게 어필을 해야 손님들이 와 괜찮네요 하면서 오면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게 뭐냐면 뭐 A라는 대박집이 있어요. 여기 칼국수 보면 정말 허접해요. 이 집은 오래됐어요. 그동안 많은 손님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손님의 층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장사하는 사람은 그 생각 안 해요. 이 집 칼국수만 봐요. 그리고 이 집 손님 줄 서 있는 것만 본다는 거. 아니 저거 육수 끓여서 면만 줍는데 그 돈을 받아? 아니 나도 할 수 있지. 손님이 이렇게 줄 서서 먹으니까. 본인이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집은 여 칼국수에 그냥 뭐 고명만 올려준다고 하면 나는 여기 만두도 줄 수 있고 고기도 줄 수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뭐 소고기를 얹어준다든지 돼지고기를 얹어도 뭔가 남들하고는 틀리되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는 음식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답답할 지경에 전화 와서 얘기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작년에 너무 실패율이 많았었어요. 전화 온 사람들 보니까 제 말이 맞았다고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제 뇌피셜에 그냥 제가 생각하고 결과물을 보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맞아요. 맞으니까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떤 음식을 창업을 할까 할 때는 너무 단순한 음식보다는 좀 복잡한 음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그 복잡함을 내가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배워서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첫째는 싼 음식을 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형태가 좋고 퀄리티가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힘든 거 노력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노력 없이 나올 수. 하여튼 이런 것만 잘 생각하셔서 올해 이제 어떤 음식을 하던 남들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좋은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 반반 냄비는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형태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예로. 뭐 어떤 사람은 반반 말고 3개짜리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꼭 뭐 이거 냄비를 쓰라는 건 또 없잖아요. 끓이는 냄비에 그냥 하나에다 쓰고 접시에다가 또 모양 있게 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 사실 장사가 잘 되는지 퀄리티가 있는지 가보면 다 베이스는 기본이에요. 기본. 일반 기본에서 시작해서 형태만 달라지고 모양만 틀려질 뿐이에요. 음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점수를 주는 거예요. 힘들지 않겠느냐? 힘들죠. 매출 극대화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선에 되면 직원을 쓰고 그럼 더 커지고. 저는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무조건 제대로 된 음식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팔라고 하는 주의예요. 물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여지껏 경험을 하고 상담을 하고 가게를 오픈해주고 상황을 보면 모든 가게는 힘들어요. 왜? 상황을 구색에 맞게 제대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으려는데 걷다 대놓고 투자를 얼마만큼 막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예전에 IMF 때 그 소비를 주도했던 세대와 현재의 소비를 주도하는 세대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음식도 틀리고 시스템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일하는 직업들도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많이 틀려져. 그런데 옛날에 그 생각에만 얽매여서 어려우면 싼 것만 팔면 무조건 대박이 아니라 다 개피 봤잖아요. 그래서 체인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리필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봤을 때 와, 이게 완전 퀄리티가 별로 없는데 손님이 많아. 그런 걸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게를 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그걸 생각을 해서 그걸로 과연 어떤 형태 변화를 주고 어떤 퀄리티를 줘서 사람을 설득할 건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올해도 그렇고 참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뭔가 좀 돌파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저 끝나도 문제인 게 지금 너무 골마 있는 데가 많아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걸 해서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 좋은 음식을 만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게를 하잖아요. 음식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음식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제일 뭐냐면 대표 메뉴. 자, 대표 메뉴가 여름 메뉴일 수도 있고 겨울 메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칼국수다. 그럼 계절 메뉴 냉면. 반드시 저녁 메뉴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는 가게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고 성공한다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보쌈집을 실례로 들면 처음엔 칼국수가 잘 나가요. 근데 보쌈을 사람들이 먹고 나서는 대부분 다 보쌈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칼국수집이 아니라 보쌈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하기도 편해요. 칼국수는 겁나 바빠서 나중에 포수기 뜯어보면 뭐 했나 싶어요. 내가 생각해서 일한 농도를 따져보면 100만 원이 넘는데 포수기 뜯어보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쌈은 테이블당 거의 한 10만 원 단가가 나와요. 술 먹고 이러면 일한 거 별로 없는데 한 10테이블만 받아도 10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메뉴를 너무 단일 메뉴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올해는 거의 시스템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면은 단일 메뉴도 엄청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 샤브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녁 메뉴가 준비가 되지 않고 계절 메뉴가 없다 보니까 작년 여름에 거의 다 박살난 거예요. 칼국수를 제가 예를 들게요. 칼국수 체인을 하시는 분이 해물 칼국수, 그리고 해물 칼국수 체인을 또 하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하여튼 자기 장사는 잘 돼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전수도 하려고 뭐 이러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장사는 잘 돼요. 손님 이어타서 소득이 되고 하는 이걸 체인으로 넘겼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체인이 쫙쫙쫙 나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해물 칼국수 체인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었어요. 한 분이. 그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국수 뿐인 거예요. 칼국수로만 마진을 남기기에는 그만한 인구가 안 된다는 거죠. 소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메뉴를 했는데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칼국수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좀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음식을 해줘야 되고, 체인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를 잘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올해 단일 메뉴는 힘들 거예요. 거의 제 생각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음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한 달에 얼마만 벌면 된다만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전화하지 마세요. 아니 한 달에 얼마 벌어서 될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해도 돼요. 뭐하러 그 속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에서 나도 돈은 그 꿈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저는 한 달에 200만 벌면 딴 데 그냥 취직해서 일해요. 그게 나아요. 뭐하러 복잡하게 일을 하느냐. 장사는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업화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꿈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전화 많이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었었어요. 이렇게 세대가 변해서 이제는 이렇게 음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왜? 우리가 고퀄리티의 음식, 고단가의 음식을 해도 싸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 내게 두란 얘기예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꼭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고, 제 영상을 보고 뭐를 팔아야 되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사면 되잖아요. 에? 좋은 걸 알려줘도 그런 식으로 막 댓글을 올리고, 아니 그리고 영상 보니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전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친절하게 다 알려드려요. 그런 용기도 없는 놈들이 꼭 그런 데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고. 아유,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영상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보세요. 좀 제발 좀 건너뛰기 하지 말고. 꼭 건너뛰기 하다가 뭘 까먹어 그거는 안 오셨나요 이러니까. 그래도 그분들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를 하라고 하거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뭐 음식을 하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가 식재료를 얼마나 저렴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모두가 공공구매를 통해서 살 수 있게끔 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주세요.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연초고 제가 여러분들이 또 올해 작년처럼 똑같은 전화가 오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올해는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올해 창업하시는 분이거나 체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리빌딩을 하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하셔서 모두가 대박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크레이지 창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